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도 꼭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며 살아오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세상 누구보다 먼저 제 손을 잡아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전 10대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 동생들을 책임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인정 많던 부모님이 차례로 유명을 달리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워낙에 시골 분들이라 평소에 어디 아프셔도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그저 참고 넘기시던 분들이었거든요. 19살 어린 나이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전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죠. 형, 나도 학교 관두고 일 배울까? 형 혼자 너무 힘들잖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 그래도 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사랑구실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냐? 아니, 난 그냥 형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하니까 하는 말이었어. 알겠어. 미안해. 저는 큰형, 큰오빠이자 집안의 가장 노릇까지 하다 보니 동생들에겐 너무나 엄격한 형, 오빠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남동생이 학교를 간두겠다는 소리를 했고 저는 크게 혼을 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 여동생이 대뜸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작은 오빠가 학교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모르지?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매일 혼만 내고 큰오빠가 진짜 아빠도 아니잖아. 알고 보니 남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전 그 다음날 바로 남동생 학교로 찾아가 그 나쁜 녀석들을 혼쭐을 내주었어요. 너희 또 한 번 내 동생 괴롭히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알겠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 행동 똑바로 해. 그래도 아예 질 나쁜 녀석들은 아니었는지 그 다음부턴 동생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고마웠는지 어느 날 읍내까지 나가서 제가 참 좋아하던 과자 몇 봉지를 사왔더라고요. 형, 이 과자 좋아하지? 어릴 때 장에 나가면 이거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랐잖아.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실컷 먹어. 다 큰 줄 알았던 녀석이 고맙다고 과자를 사온 게 얼마나 웃기고 귀엽던지요. 전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고 말았답니다. 아니, 과자 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고맙다. 수키까지 같이 불러서 실컷 먹자. 그날 밤 저희 삼남매는 아주 오랜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웃고 떠들며 그렇게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동생들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비록 우리 삼남매 모두 대학 문턱도 밟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대 내내 공장에서 일하던 저도 동생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제야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평생을 함께하게 된 지금의 아내도 만나게 됐습니다. 아, 강구 났나? 물건은 이쪽에 잘 놔주고 여긴 우리 딸이야. 방학이라 일 좀 도와주고 싶다고 여기까지 따라 나왔지 뭔가. 내 딸이지만 참 착한 애지. 안 그래? 아내는 저희 공장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님의 딸이었어요. 아내는 한눈에 보기엔 잘 먹고 잘 자란 부잣집 딸 같았습니다. 전 그때 아내가 참 곱다고 생각했지만 사장님 눈치가 보여 그저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거래처의 납품 담당을 하게 되면서 마주치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그때마다 제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아니면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때 환히 웃는 아내는 정말 천사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완전히 빠져서 그 다음부턴 아픔을 갈 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이나 작은 선물을 하나씩 챙기게 되었죠. 아내는 제가 주는 보잘것없는 선물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던 어느 날, 아내가 굉장히 시무룩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저 이제 방학이 끝나서 아버지 회사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내는 명문대 여대생이었거든요. 저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여대생을 저 같은 사람이 만나도 될까 두렵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아내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최대의 용기를 내보기로 했죠. 그러면 이젠 제가 성희 씨를 만나러 가도 될까요? 성희 씨만 괜찮으시다면 어디에 계시든 제가 찾아갈게요.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그럼 항상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 아내의 허락을 듣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의 설렘은 평생 잊을 수가 없네요. 그 후로 전 납품처 말고 직접 아내를 만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난생 처음 해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수다를 떨기도 하고 늘 입던 작업복 말고 처음으로 깔끔한 셔츠도 입어보고요. 오빠, 그렇게 입으니까 꼭 모델 같아. 진짜 멋있어. 전 아내를 만나며 세상이 이렇게도 밝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치고 무겁기만 했던 제 삶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날들이었죠.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이 작은 행복을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아내 학교가 쉬는 날이어서 아내가 오랜만에 장인어른의 회사에 나왔는데 저와 몰래 얘기를 나누다 그만 장인어른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우리 성희하고 그러고 있어? 자네 잠시 나 좀 보게나. 장인어른은 절 회사 뒤편으로 불러내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그전까진 항상 인심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마치 본인 딸을 괴롭히는 불안당을 대하는 표정이셨죠. 내가 우리 성희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만 키운 애야. 자네같이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는 놈한테 시집 보내려고 대학 공부까지 시킨 게 아니란 말일세. 저는 불같이 화내는 장인어른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제 진심을 전했어요. 사장님, 아니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와 성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뼈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 성희 씨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평생 책임지고 성희 씨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진심만은 믿어주세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마음은 쉽게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급기야 장모님까지 저희의 만남을 결사반대하셨고 그 때문에 아내는 학교도 휴학하고 집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너 또 그 못 베어먹은 자식 만나려면 아예 호적에서 팔 줄 알아. 어디서 그런 인간한테 넘어가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요.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 마음이 조금은 바뀔 거예요. 시끄러. 머리까지 아예 빡빡 밀어버리기 전에 당장 간둬. 결국 아내는 식음을 전폐하며 단식 투쟁을 불사했습니다. 평소엔 한 번도 부모님께 대든 적 없던 아내였지만 그때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저대로 매일 처가 앞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요. 그러다 물벼락을 맞기도 했죠. 저는 방법을 달리해 어느 날부턴 장인 장모님께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희 씨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보낸 편지는 며칠간 버려지고 찢어지길 반복했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인지
드디어 며칠 뒤 처가 앞에 놓아둔 편지를 장모님이 처음으로 읽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엄마가 다음 주에 한 번쯤은 얼굴 보자고 하셨어. 오빠가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면서 걱정까지 하셨어. 정말? 드디어 내가 언제가 됐든 장인 장모님 편하신 시간에 댁으로 갈게. 나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줘. 그렇게 전 드디어 정식으로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전 두 분이 좋아하신다는 한우와 과일 바구니까지 사서 처가로 향했죠. 처가에 들어서서 큰절을 올리는데 어찌나 긴장되던지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음, 인상 그쯤하게. 누가 보면 우리가 조직 폭력배인 줄 알겠네. 내가 사실 자네 공장 사장님께 자네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들었네. 자네가 괜찮은 청년인 건 이제 알겠어. 하지만 내 사이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자네 정말 우리 딸 고생 안 시키고 살 수 있겠나? 그럴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가진 건 없지만 이 두 손과 진심 하나로 성희 씨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자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 내 한 번은 믿어보겠네. 하지만 혹시나 우리 집안 재산 믿고 덤비는 거면 자네 사람 잘못 골랐어. 난 둘 결혼하는데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을 생각일세. 그래도 성희와 결혼하겠나? 네, 전 성희 씨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장인 장모님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제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처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렵사리 결혼하게 됐어요. 비록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내와 함께하는 미래가 꿈만 같더라고요. 제 동생들은 돈을 모아 전기 밥솥과 냄비 세트를 선물했고요. 형, 형수, 이게 별거 아니지만 결혼 선물이에요. 누가 그러는데 신혼집엔 밥솥을 제일 먼저 들고 가야 한다면서요? 그래야 밥 걱정 없이 산대요.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아가씨. 두 분 덕분에 저희 평생 배부르게 살겠는데요? 아내는 동생들의 선물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장인 장모님께 호언장담한 것처럼 아내에게 호강만 시켜주며 살지 못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비가 조그만 세차게 내려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겨울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거든요. 또 연탄을 아껴 쓰느라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잠든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아내와 꼭 껴안고 잠들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두 딸을 낳고 성실하게 떳떳하게 살았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새 50을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전 이때까지 일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 공장을 열던 날 아내는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여보, 이제 드디어 공장장님이 됐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당신 사업체도 생겼으니까 당신 꿈을 실컷 펼쳐봐. 당신이야말로 가난한 나에게 시집와서 고생이 많았지 뭐. 많이 늦었지만 나 이제야말로 당신 호강시켜 줄게.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저희 공장엔 여느 공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힘든 공장 일을 기피하니까요. 비록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세였지만 대부분 성실하고 착한 직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외국인 친구들은 처음 겪다 보니 초반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언젠간 네팔에서 온 직원이 있었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말이 정말 서툰 친구였어요. 저도 영어가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까지 하며 일을 가르쳤죠. 이 버튼 누르고, 그래. 여기 오면 멈춰. 아니, 스탑. 오케이? 그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기계를 켜자마자 정반대로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기계가 갑자기 윙 소리를 내며 멈춰버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요. 아이고, 아니, 노, 스톱! 스톱! 결국 그날은 아내까지 달려와 핸드폰 번역기를 켜고 세 명이 머리를 맞댔어요. 이거 안 돼. 이거 데인저. 이거 굿. 오케이? 그러자 그 친구도 이해했는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그제서야 일을 제대로 시키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장에 있던 현금을 몽땅 들고 무단결근을 해버렸더라고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정주고 마음을 줬던 직원이어서 정말 허탈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 겪으며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직원들 먹이려고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가 큰 소동을 겪기도 했죠. 사장님, 저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돼지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당장 치워주세요. 아니면 전 나가요. 그 직원은 종교상의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던 저희 한국인 직원이 한 입만 먹어보라고 강요를 한 모양이었어요. 왜 맛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먹어봐. 맛있어. 한국 사람 다 먹어. 이걸 먹어야 힘을 쓰지. 그 말을 듣자 외국인 직원은 벌떡 일어나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전 아내와 상의해 직원들의 식사를 완전히 따로 준비했습니다. 할랄 치킨과 생선 요리, 채식 요리까지요. 다른 업체에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그들이 타지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할 걸 생각하면 그 정도는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그렇게 공장을 운영한 지 몇 년쯤 흘렀을까요? 제 공장에 베트남에서 온 청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웅우엔 호앙득이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2년 됐어요. 다른 공장에서도 일해봤어요. 비록 아직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손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 일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성실하기도 하고 요령을 부리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일을 해내는 모습에 모두가 인정할 정도였죠. 우리 용우에는 보면 볼수록 참 성실해. 꾀부리지도 않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응우에는 제 성이에요. 사장님 강씨, 사모님 김씨처럼요. 그랬나? 그거 몰랐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딱 맞는 한국식 별명을 하나 지어주겠네. 복덩이 어떤가, 복덩이. 자네가 공장에 들어오고 나서 좋은 일이 많아졌으니까 말이야. 전 핸드폰으로 사전을 검색해 베트남어로 복덩이가 무슨 뜻인지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도 너무 좋은 뜻이라며 기뻐했어요. 그거 정말 좋은 뜻이에요. 나의 처음 한국 별명이 복덩어리라 너무 기뻐요. 사장님 최고예요. 다른 직원들은 보통은 응우엔 아니면 호황득하고 그 친구를 불렀지만 저는 계속 복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덩이란 이름이 그 친구에게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했거든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복덩이도 이젠 제가 그 이름을 부를 때면 더욱 힘차게 대답하더라고요. 복덩이, 복덩이 어디 갔나? 예, 사장님, 복덩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면이 많은 친구라 제 아내도 복덩이 직원을 참 아꼈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혼자 사는 걸 알고 밥도 챙겨주고 가끔 인터넷에서 보고 배운 베트남 음식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버이날쯤이 됐을까요? 복덩이 직원이 저희 부부에게 서툴게 한국말로 쓴 편지와 내복 세트를 내밀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베트남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제 엄마 아빠는 사장님과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편지 썼어요. 내복은 월급 받으면 사드리는 거랬어요. 아이고,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정말 고맙네. 그래도 다음엔 선물 사지 말고 편지만 써줘. 알겠지? 어디 보자. 우리 복덩이 한국어 솜씨가 얼마나 늘었나. 아내는 복덩이 직원의 편지를 읽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맙네. 자넨 정말 복덩이야. 사실 정많은 아내가 외국인 직원들에게 정을 줬다가 배신당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어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호황득이 이렇게 저희 마음을 알아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직원들을 잘 다독이며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저희도 별다른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이라는 게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호황득이 저희 공장에 온 지 2년쯤 흘렀을 무렵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제 사업 역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물건 납품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정산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동안 사장님이고 계속 납품한 건데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아이, 미안하게 됐네, 강 사장. 우리도 계속 대금이 밀려서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곧 해결해 주겠네. 미안하게 됐어.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거래처에서도 계속 대금이 밀렸고 아예 몇몇 곳에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공장 운영은 점점 더 빠듯해졌고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는 것도 버거운 일이 되어갔어요. 사장님,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나 월세 내야 돼요. 돈 주세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내가 지금 당장 보낼게.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돼. 급기야 하루 이틀씩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저는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적금과 보험을 해약했고 그 다음엔 가족과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겨우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도 한계가 있어서 점점 공장 운영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사장님 표정이 안 좋아요. 웃어요. 이 복덩이가 있잖아요. 복덩이 일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래,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겨우 웃네. 하지만 제게 남은 건 고통스러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걱정 어린 눈빛, 밀려오는 청구서들,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크고 작은 빚들. 가끔 복덩이 직원의 따뜻한 한마디가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전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이제야 호강시켜준다고 말한 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늙음하게 또 이런 고생을 시켜서. 아니야, 여보. 왜 그렇게 시무룩해졌어? 어깨도 축 처져선. 난 오히려 신혼대 생각나서 좋은데. 애들도 이제 다 독립했고 우리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오히려 잘 됐어. 아낸 차라리 잘 됐다며 집을 판 돈으로 어서 직원들 월급부터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채 1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전 결국 아끼던 직원들까지 하나둘 내보내야 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공장에 말해뒀어. 그쪽으로 가면 월급도 안 밀리고 괜찮을 거야. 끝까지 자네들과 함께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네. 사장님, 지금 울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자주 놀러 올게요. 힘내요, 사장님. 전 결국 이나의 직원들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 무렵 공장의 사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공장의 운영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요. 그 후부턴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은행 대출 이자는 밀려만 가고 전기세와 원자재 대금도 더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결국 공장은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은 모두 정지되었고 법적으로 공장은 완전히 제 손을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평생 노력해서 만든 공장이 그렇게 한순간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50이 넘은 제게 남은 재산은
전셋집 보증금과 낡은 차 한 대뿐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현실이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들까지 내보내고 전 홀로 텅 빈 공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불 꺼진 공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복덩이 호황득이었습니다. 사장님, 왜 여기 있었어요? 그냥 정리할 게 남아서. 자네 왜 안 가고 다시 왔나? 호황득은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발밑까지 기어와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장님, 사실 저희 어머니 많이 아파요. 베트남엔 어머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병원 가봤지만 수술비 너무 비싸요. 입원비도 비싸요. 회사도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돈 없어요. 호황득의 어머니가 전부터 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때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계신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베트남보단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치료비가 상당히 비쌌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 꼭 살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서 절 키웠어요. 어머니 살리게 해주세요. 전 제 앞에서 눈물로 사정하는 호황득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다 제가 못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책임지지 못해 벌어진 일 같았어요. 그만 울게나 복덩이. 자네도 알겠지만 나도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렵네. 그래도 내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보겠네. 조금만 기다려 주겠나? 내가 며칠 안에 병원비를 마련해 볼게.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 돈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다 내 잘못 때문에 자네가 직장을 잃은 건데 일단 알겠으니까 그만 일어나게나. 그러다 무릎 상하겠어. 전 그렇게 일단 호황득을 잘 달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 그 친구가 그동안 받은 월급을 고스란히 베트남 집에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어머니 치료비로 쓰이고 있었겠죠. 저 착한 친구가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저에게 울면서 부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얼마 뒤 듣기론 베트남 친구에게 사기까지 크게 당했다고 하더군요. 전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복동이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 모양이야.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위급하시다네. 근데 나한텐 이제 현금은 단 한 푼도 없으니 그 친구를 대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혹시 우리 차를 처분하는 게 어떨까? 당분간 차 타고 어디 갈 일도 없고 뭐 오래된 차라 많은 값은 못 받겠지만 그거라도 처분하면 얼마라도 나오겠지. 아는 정말 고맙게도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호황득을 도울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었어요. 저는 결국 타고 다니던 차를 처분했어요. 그래도 1,500만 원쯤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중고차를 팔러 가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불러주더군요. 사장님, 이 정도 연식이면 수리비 감안해서 아무리 잘 쳐드려도 1,30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려요. 이것도 진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전 결국 1,300만 원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기대치보다 많이 받지 못했다고 쓰게 웃으며 얘기하니까 잠시 고민을 하던 아내가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나도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다 빼서 쓰다 보니까 겨우 200만 원 남짓 남았더라고. 이거 보태서 복동이한테 1,500만 원 도와주자. 그래야 치료비로도 쓰고 앞으로 생활비로도 쓰지.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에게 빚진 거 내가 다 갚을게. 여보, 이걸 빚이라고 생각하면 나 정말 서운해. 나한테 미안해할 거 없어. 다 우리 직원 일이잖아. 그니까 어서 복동이한테 가봐.
정말 좋아하겠다. 전 아내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호황득에게 가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호황득은 제게 내미는 1,500만 원을 손까지 덜덜 떨며 소중히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저희 어머니 살릴 수 있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이 돈 몇 배로 갚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야. 이건 다 우리 아내 덕분이니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나. 얼른 자네 어머니께 가봐. 가서 치료도 잘 받게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황득은 제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라고 그렇게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그 뒤로 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지만 그 친구를 도운 것에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그나마 있던 전세금마저 빼서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전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미련하게 술만 마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내가 면목이 없어. 우리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하여튼 다 미안해. 당신 정말 왜 이래? 당신 이러는 게 더 날 속상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봐. 그렇게 뒤늦은 나이에 저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간간히 아는 사장님들이 주선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그건 정말 가끔 있는 일이었어요. 때문에 50대 후반의 나이였던 아내가 청소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평생 가정주부로 있던 아내가 그렇게 힘든 청소일을 하다 보니 금세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다리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더라고요. 당신 이리 와봐. 내가 파스 붙여줄게. 어디가 제일 아파? 여기야? 거기. 아휴, 이 나이 안 하던 일 하려니까 힘드네. 젊었을 땐 이런 청소쯤이야 거뜬했을 텐데 나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살았나? 아는 그 와중에도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농담까지 건네더라고요. 그날 밤 좁은 월세방 한쪽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누워있던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내는 그때 학원이 밀집된 건물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학원에 올 시간이 되었는데 이 녀석들이 비가 와서 가뜩이나 미끄러운 계단을 마구 뛰어 올라갔대요. 그러다 그만 아래로 내려오며 청소를 하던 아내와 부딪히고 말았고요. 아내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만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렀고 크게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아파하는 아내를 보자 정말 피눈물이 흘렀어요. 제 아이들도 그런 아내 옆에서 걱정이 정말 많았고요. 엄마, 많이 아파? 괜찮아? 그러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 차라리 내가 학교 간둘게. 엄마보다 내가 돈 버는 게 훨씬 빨라. 넌 졸업이 얼마 남지도 않은 애가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야, 엄마. 차라리 내가 지금 자취방 정리하고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갈게. 그 집 보증금이면 지금보다 훨씬 사정이 나아질 거야. 저희 딸들은 앞다투어 서로 돈을 보태겠다고 난리였습니다. 딸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자 젊었을 적 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진통제를 맞고 잠든 아내의 주름투성이 손을 잡고 다시 맹세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여보. 나 다시 일어나 볼게. 우리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으로 다시 힘내볼게. 당신이 이렇게 다치기까지 하니까 내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은 전 절 받아주는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공장에 가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주차 관리를 하기도 했어요. 50대라는 나이가 참 애석한 나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일도 어렵고 그렇다고 제 또래가 할 만한 일자리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장 일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만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뛰어다녔어요. 이봐요. 강씨 이리 좀 와봐요.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 딸들 또래 직원들에게 무시받는 일도 있었지만 제 가족들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 시키려면 차라리 제가 감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죄송합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하고 일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또 6년이나 흘렀네요. 전 어느덧 환갑을 앞두고 있었고 다행히 집안 사정이 조금 풀려서 그제야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었어요. 은행 빚도 어느 정도 갚았고 저희 딸들도 모두 직장인이 되어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어요. 딸, 보내지 말라니까 또 돈을 보냈어. 너희 생활비 쓰기도 빠듯할 텐데. 아니야, 아빠. 그거 성과금 나왔길래 보낸 거야. 두 분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쓰세요, 제발. 그 6년 동안 초반엔 복덩이 호황득에게 몇 번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까봐 제가 연락을 거절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친구의 연락도 뚝 끊겨버렸죠. 아내 말은 안 하지만 내심 서운해하는 기색이었고요. 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던가요? 그저 잘 지내고 있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또 흐른 어느 날 누군가에게 연락이 걸려왔더라고요.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저 복덩이에요. 복덩이? 에, 복덩이. 아, 자네 설마 호황득인가? 세상에,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야?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잘 계시고? 자네 한국말이 정말 많이 늘었구만. 다 사장님, 사모님 덕분입니다. 사장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먹고 싶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자고. 자네 좋아하던 그 식당이 아직도 있던데 거기서 만나면 어떻겠나? 전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호황득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아내도 무척 좋아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다음날 오랜만에 멋지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죠. 약속 장소로 나가 저흰 뜻밖의 인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복덩이 호황득 옆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사님과 어떤 젊은 한국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호황득은 절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사장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모님도 잘 지내셨죠? 정말 그리웠어요. 나도 자네가 정말 그리웠네. 근데 옆에 계신 이분은 누구신가? 이 여사님은 자네 어머님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긴 저희 어머니세요. 이제 치료도 끝났고 아주 건강하세요. 그리고 옆엔 제 와이프입니다. 저 한국인과 결혼했어요. 사장님, 저희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면서 호황득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호황득의 어머님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대요. 호황득은 그동안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고생도 많이 하고 사기꾼 같은 사장을 만나 월급을 떼먹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일해서 결혼까지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건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그때 다른 공장에서 일할 때였어요. 저녁마다 야간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한국어 봉사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제 아내였어요. 저보다 3살 어린데 처음엔 절 그냥 학생으로만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수업 끝나고도 가끔 발음 연습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이 사람 힘들 때 정말 큰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뒤늦게 인사드리지만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 사장님도 어려우신 사정에 차까지 처분해서 이 사람과 어머님을 도와주셨다고요. 아닙니다. 호황득은 우리 부부에겐
복덩이인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호황득의 아내분은 정말 바르고 차분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문화에 조금 서툰 호황득을 옆에서 잘 챙겨주는 것 같아 다행이었죠. 사장님, 이거 저희 아이 사진이에요. 정말 귀엽죠? 아내를 많이 닮아서 다행이에요. 어디 보자. 아이고, 정말 귀엽게 생겼네. 내가 보기엔 복덩이 자네를 더 닮았는데. 저희 부부와 호황득 가족은 그렇게 한참이나 근황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호황득이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그동안 제가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 꼭 돈 많이 모아서 사장님, 사모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 이젠 당당하게 두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전 한국에 계속 살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도 한국 이름이고요. 저희 어머니도 한국을 너무 좋아하세요. 호황득 어머니는 옆에서 베트남어로 한참을 얘기하셨고 호황득은 그 말을 저희에게 통역해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사장님 부부가 생명의 은인이시래요. 정말 감사하다시네요. 그래서 이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호황득은 그러며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저는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그게 어떤 돈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다 받았네. 내가 이러자고 준 돈이 아니야. 자네 아이 키우려면 앞으로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때 보태 쓰게나. 아니에요, 사장님. 이건 꼭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더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호황득은 억지로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봉투가 생각한 액수보다 더 두꺼워 살짝 열어보니 놀랍게도 거기엔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큰 액수는 더더욱 받을 수 없다네. 당장 가져가게나. 사장님 덕분에 저 한국에서 정착하고 어머니 치료도 받고 결혼도 했어요. 이렇게 아이도 낳았고요. 이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저 지금은 아내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사장님, 이 사람이 이 돈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러니 부디 받아주세요.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전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을 보니까 저희 아내도 먼저 울고 있었어요. 우리 복덩인 그런 저희 부부에게 휴지 몇 장을 내밀며 씩씩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사모님은 저한테 영원한 보스예요. 사장님, 사모님같이 착한 사람 또 없어요. 저 아는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끝까지 돈 봉투를 받지 않으려 해도 끝까지 봉투를 지어주는 바람에 결국 그 돈을 받고 말았네요. 내가 우선 이 봉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긴 하겠네. 하지만 앞으로도 언제든 힘든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꼭 내게 말해줘. 이렇게 다시 날 찾아주어 정말 고맙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저희는 그렇게 한참이나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던 늦은 저녁,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당신만 괜찮으면 다시 공장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 일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잖아. 호황득이 준 3천만 원도 있고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돕고 싶으시대. 장인어른 장모님이 날? 그게 정말이야? 그때 저희 장인 장모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젊을 때처럼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기력이 넘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장인어른께 바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자네, 이 늙은 장인이 먼저 꼭 전화를 해야 하겠는가? 하여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명절 때 찾아뵙고 안부 인사가 영 늦었지요? 됐고. 그래, 우리 딸한테 얘긴 들었는가? 내가 우리 딸 고생시키면 가만 안 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우리 딸 나이가 벌써 환갑이야. 장인어른은 그때까지도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늘 잔소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늘 절 걱정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자네 공장 한번 다시 해봐. 돈은 내가 줄 테니까. 그 나이에 어떻게 남 밑에서 일해. 내가 자네에게 10원짜리 한 푼 안 준다고 하긴 했지만 이건 우리 딸한테 주는 돈이야. 그렇게 알고 얼른 와서 받아가게나. 전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처가댁을 찾아갔어요. 장인어른은 점심부터 약주 한잔 하시자며 좋은 술 한 병을 가져오셨고요. 그렇게 한두 잔씩 먹다 보니 장인어른께서 술이 얼큰하게 취하신 모양이었어요. 내 눈엔 자네가 아직도 영 못마땅하네. 그래도 자네가 영 나쁜 사이는 아니야. 일단 우리 딸한테 잘하고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이고 살면서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공장 다시 하게. 난 내 사이가 기죽어 지내는 꼴 못 봐. 장인어른은 그러면서 정말 큰 액수를 제게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돈으로 공장을 다시 열어보라면서요. 전 염치불구하고 그 돈을 감사하게 받았답니다. 장인어른, 제가 오래전 드렸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이 너무 믿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진심으로 친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 가진 것도 없고 성공한 사이도 못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생은 아내와 저희 딸들 그리고 부모님 같은 두 분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전 그렇게 모두의 은혜로 다시 제 공장을 열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열게 된 공장의 첫 번째 손님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사장님, 저 빼놓고 어떻게 일하려고 했어요? 공장 기계는 저 없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건 바로 우리 복덩이였답니다. 복덩이 호황득은 저희 공장의 첫 번째 직원이 되어주었죠. 우리 공장에 다시 복덩이가 굴러왔으니 앞으로 성공할 일만 남았겠네. 지금도 우리 복덩이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공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성실한 외국인 직원들도 많이 소개해 주었어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등등 어쩜 그렇게 착한 친구들을 모았는지 제가 정말 복덩이를 드린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별명 지어줘요. 복덩이 너무 부러워요. 그럼 자넨 행운이 어떤가, 행운이. 우리 공장에 복덩이도 있고 행운이도 있고 이제 아주 잘 될 일만 남았네. 이렇게 저희 공장의 직원들은 좋은 별명 하나씩 갖는 게 유행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 곁엔 복덩이, 행운이, 행복이 등등 세상 좋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4년이 흘렀네요. 열심히 일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저희 사업체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해 기숙사도 따로 마련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다 저희 아내 덕분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각자 종교적, 신체적 이유로 못 먹는 음식들 다 적어봐요. 그리고 우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도 꼭 적고. 아, 기도 시간 같은 것도 무조건 적어요. 지금은 저희 공장은 복지가 좋기로 소문이 나서 직원을 더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을 지경이랍니다. 이렇게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전 복덩이를 불러서 제가 받은 따뜻한 마음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사장님, 이거 무슨 돈이에요? 지금 월급날도 아니고 이거 너무 큰 돈이에요. 밖에나 자네가 내게 주었던 돈 1,700만 원이야. 이자까지 넣었네. 이 공장은 순전히 자네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자네가 내게 복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다시 돌려줄 차례야. 자네 아이도 셋이나 낳을 계획이라며? 그럼 어서 이 돈 가지고 아내한테 주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아이 많이 낳을게요. 자네가 아주 애국자구먼. 우리 복덩이가 아이를 셋이나 낳으려면 아직 힘을 많이 써야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이들을 낳아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합니다. 아이들이 벌써 많이 자랐어요. 한복까지 입고 찾아온 걸 보면 어찌나 귀엽던지 용돈을 안 줄 수가 없더라니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벌써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까지 이렇게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건 다 제 주변에서 절 응원해주고 큰 힘을 주었던 복덩이 같은 사람들 덕분인 것 같네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작은 공장이지만 직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켜가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호강시켜주겠다는 말은 언제나 지킬 수 있을까 싶네. 이제 보니까 난 순 거짓말쟁이 남편이야. 무슨 소리예요. 난이 날 이때까지 호강만 하고 살았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는 바보 남편이죠 뭐. 전 그 말에 그만 울컥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늘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길을 함께 걸어준 가족과 손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소원은 단 하나예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갚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